네,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새해가 이렇게 오면 네. 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을 자주 드리긴 합니다만 이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울산 안에서도 어떤 점이 또 변하는 건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인데 올해는 울산에서는 복지 관련 혜택들이 강화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있고 울산에서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깊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급여라는 제도였을 겁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제도예요. 네. 이게 이제 저출생 문제가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 사실 쉬운 시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이때를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 아빠나 아이 엄마가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거나 아예 쓸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뭐 자영업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소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맞아요. 기본급만 받는다거나 시기가 지나갈수록 받는 급여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좋은데 집안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아이 때문에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내가 일을 하러 간다라는 마지막 선택지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아이에게 미안해한다거나 좀 내가 돌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제도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을 위한 수당이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게 부모급여라고 돼 있는 제도인데 네. 영아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돌봄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만큼의 수익을 국가가 더 챙겨준다.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만 0세 그다음에 만 1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도가 이제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태어난 애들은 만 0세니까 바로 될 거고요. 그렇죠. 작년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만 1세가 된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아이를 돌볼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돌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지원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직접 집에서 아이를 돌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뭐 친척이나 조부모님이라거나 뭐 다른 분들이 돌봐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역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급여의 혜택이라는 게 애초에 영아를 키우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없거나 아니면은 육아휴직을 쓰는데 급여가 부족해서 직접 키우는 게 부담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어떤 식으로 돌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본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제도, 부모급여의 제도의 네. 시행 취지를 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족할 만큼의 급여를 채워준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준다는 거지? 좀 넉넉할까? 그런 네.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요. 한 달에 70만 원이 제공이 되고요.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절반이 줄어버리네요.
보이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세일 때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걸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이란 거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는 이게 한 번 더 확대가 돼서 아마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그리고 만 1세는 50만 원까지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이게 있다고 한 달에 합니다. 하는 거죠. 예, 월 지급액이 이렇게 된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0세나 1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보육료로 쓸 수 있는 바우처 금액으로 51만 4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만 1세 아동은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아이를 집에서 내 스스로 키우고 싶다. 뭐 친척이나 함께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35만 원의 수당을 받고 내가 직접 키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서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면 맡기는 만큼 비용이 더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더 준다는 개념으로 51만 4천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만 0세는 집에서 키우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51만 4천 원이면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돈을 오히려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애를 보내지 말고 집에서 키우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를 집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는 거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만 0세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일단 51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쓸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차액이 18만 6천 원이 남죠. 이거는 부모에게 직접 급여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찌됐든 70만 원은 채워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든 집에서 직접 키우든 급여나 아니면은 비용상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든 집에서 키우든 똑같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부모님이 어떻게 챙겨야 하는 건가요? 신청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신청이 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청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아니면 정부24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이 태어났을 경우에 올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출생 신고를 하면서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요. 아동이 태어난 날짜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동이 2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후에 해도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 이전에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30일쯤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부모급여는 25일에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럼 2월 25일자랑 3월 25일자를 못 받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0일 안에만 신청을 하면 신청을 제때 한 것으로 간주해서 2월분이랑 3월분을 소급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늦어져서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돼버리면 그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4월 1일 전까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4월 5일쯤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2, 3월은 못 받고 4월분부터 4월 25일에 나오니까 기왕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서 소급분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초기에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출생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 좀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분들은 연령대가 비교적 네. 30대, 40대, 뭐 20대도 그렇죠. 있으실 테고요. 예.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세요. 네. 하지만 조부모가 아이를 또 맡아서 키우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 따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급여가 누가 아이를 돌보냐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요. 네. 신청은 아무나 하셔도 돼요. 보호자 자체가 조부모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가셔야 하는 하더라도 요거는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상에 부모로 등록된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이 확정돼 있어야 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라는 것도 네네. 그런 이유였거든요. 다만 이게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될 필요는 없고 정부24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부모님이 돌보시거나 할 경우에 이제 직접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직접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까지 했을 때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보육료로 주거나 한 달에 30만 원을
원을 주고 있는 영아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 영아수당을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아까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내가 보육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중간에 자기 계획이 바뀔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그럴 때는 요거로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세 아이를 돌보고 있다. 원래는 집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 가야 돼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쪽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서 보육료 바우처랑 현금 형식으로 바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복지 정책이 또 있을까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전국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건데 네.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하나 새롭게 생겨납니다. 올해부터 울산 시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 뭐 공공이든 아니면 사설이든 산후조리원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비싸요. 이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아기 한 명당 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니까 산후조리 비용에 보태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저출생 관련 대책인데 고령화, 어르신 관련 대책도 강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울산에서도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상당수는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신 이후에 사회생활로 넘어가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한다거나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세대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울산이 고향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의 고향이지만 울산으로 이주해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울산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거나 자기의 사회 활동이라거나 어떤 일자리, 돈 버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울산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런 이유로 고향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시 입장에서도 이거는 반가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 세대들이 좀 지역에 최대한 정착할 수 있어서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위주, 그러니까 저소득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위주였는데 이거 말고도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제 주거 환경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플 때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거나 뭐 자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버타운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울산 자체에서 공공 개념의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의료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주해서 좀 사실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유도를 하겠다고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울산에서 퇴직자 활용 파출소라는 제도도 새롭게 운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찰에서 운영하는 파출소처럼 범죄자가 발생한다거나 심각한 위협이 된다거나 대단한 치안의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골목길이 으슥하다거나 뭐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안의 관리라거나 안전 관리가 좀 필요한 계도 활동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에 어르신들이 상시로 계시면서 치안 관리를 해준다거나 공공 안전을 관리해 주신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치안이나 공공 환경도 개선이 될 것이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확보가 되고 사회생활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복지 혜택을 받더니 울산의 현실이 어떤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에 대비도 해야 하고 저출산에 대비도 해야 하고.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공공요금들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오른 데도 있고요. 예,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아마 새해 들어서 택시 타보신 분들 바로 아셨을 겁니다.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이 원래 3,300원이었다가 새해부터 4,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이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21%나 오른 거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택시 요금이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요금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 인상으로 다 이어지는 데다가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택시 요금을 올릴 만한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발생한 문제는 요금,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금을 올릴 만한
원가의 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택시가 주로 이용하는 연료가 요새는 전기 택시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 LPG 택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LPG 값도 덩달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택시를 몰아도 이게 남는 돈이 없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작년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말고 대중교통수단 또 하나 버스 있죠. 버스는 아직 기본 요금 1,250원, 카드 기준 요금이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아마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도 기름값도 올랐고 그렇죠.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었고요. 코로나19 시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타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걸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인상 여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 상반기, 적어도 올해 중에는 소폭이더라도 아마 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상수도 요금도 울산에서 인상이 될 거예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울산에 이제 오랜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울산 자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낙동강에서 원수를 사오거나 하는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올리게 됐는데 이걸 한 번에 그 적자폭을 한 번에 만회하려고 올리면 부담이 너무 크겠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2024년, 2025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게 되면 전체 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냥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스요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은 동결이 됐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2분기에는 아마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와서 역시 가계에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버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김두겸 시장과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네. 그 버스 노선 배차 시간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올해 들어서 이게 바뀌는 거죠? 예, 맞아요. 올해 하반기에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울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지난 1997년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신설되거나 바뀌기는 했지만 기존의 체계에서 수정 보완하는 정도였지 체계 자체를 뜯어고친 적은 없는데 지금 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될 때 처음 버스 체계를 짠 이후로 2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울산의 교통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일단 KTX 울산역이 생기기도 했고 몇 년 전에 동해남부선 복선 저철이 개통되면서 이런 곳들을 이용하는 수요들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울산 곳곳에 신도시나 주거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이 부분에 교통 수요가 생겼고요. 혁신도시가 들어서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교통망의 변화라거나 아니면 수요의 변화를 감안을 해서 노선 체계를 바꾸는데 기존의 버스 노선 체계라는 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버스 한 번 타고 바로 간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환승을 조금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환승 중심의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 노선이라는 게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버스 하나 골라서 그거 한 번만 타면 바로 도착지까지 도착한다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됐던 그러나 거예요. 돌아간다는 느낌이 참 많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입장에서는 노선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선을 돌려서 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멀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노선 하나하나의 수요는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든가 아니면 배차 간격을 굉장히 넓게 둬서 수요를 몰아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버스 기다리는 데는 30분이고 타는 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서 갈아타더라도 차라리 내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들이 노선이 촘촘한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버스 노선 배정을 환승 중심으로 바꿔서 내가 한두 번 갈아타더라도 최대한 촘촘한 버스 노선을 바로바로 갈아타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환승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네. 요금의 부담도 없겠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고질적인 배차 시간이 너무 넓은 문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울산에서 수요가 늘어나 있는 동해남부선 전철이 들어서는 태화강역이나 부글산역 같은 곳들의 환승 연계 노선들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태화강역이나 부글산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대구로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개선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하반기부터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해 울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세세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